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요거부터 얘기하지. 자, 오늘은 25번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짧게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1870년대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운요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것을 계기로 조선이 최초로 문을 열게 되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선에 대한 일본이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바로 그 강화도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80년대 가게 되면서 조선의 경우에는 비록 불평등 조약으로 개항을 이루긴 했지만 이후에 근대적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근대화 정책, 이른바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조사시찰단, 청나라, 영선사 같은 것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근대식 군대를 창설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자면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무엇이었나요? 임오군란 같은 사건이 있었죠. 또 급진개혁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개혁을 빠른 속도로 개혁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무엇인가요? 갑신정변. 그렇죠. 갑신정변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이런 사건들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나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80년대를 거치면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1890년대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날이 외세의 경제적 개입과 그들에 의한 침탈, 경제적 침탈 같은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도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조선을 개혁하고자 나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외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오게 되고 일본 역시 군대를 보내오게 되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죠. 드디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나요? 일본. 그렇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일본은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하는 일본의 강요에 의한 근대적인 내정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청나라에게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그것을 일본에게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땅을 가지려고 눈독 들이고 있었던 나라가 세 나라가 더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고요.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한테 버럭합니다. 니네 혼자 그 땅을 독차지할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당장 뱉어내. 라고 압박을 가해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압박을 받은 일본이 랴오뚱 반도라는 땅을 뱉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청나라가 떠나간 조선에 누구를 끌어들여서? 강력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삼국간섭을 계기로 이 조선에 러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기껏 청나라를 쫓아낸 일본은 이번에는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러시아랑 경쟁을 해야 되는 러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1890년대에 일어났던 조선의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894년 3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배운 기억나시나요? 네.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조선 군대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던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전주성은 오늘날로 치자면 전라도 도청 소지지와 같은 곳이다. 전주성이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지역 전체가 조선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스스로 제압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일본 역시 텐진 조약에 근거하여 조선의 군대를 보내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서둘러 동학농민군과 협상을 통해서 전주에서 화해를 약속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해산을 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이제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에게 각각 돌아갈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 사건을 조선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대로 바꾸기 위한 개혁을 강요하게 되니 그게 바로 제1차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니 그게 바로 청일 전쟁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일본은 이 조선을 자신의 입맛대로 개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내세웠느냐,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온건개화파의 인물들을 위주로 고위 관료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온건개화파의 사람들을 조선의 고위 관료로 임명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다만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조선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섭정,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흥선대원군은 어디까지나 얼굴 마담에 불과했고 실제로 이런 개혁들의 경우에는 온건개화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본은요 전주화약 이후에 조선이 스스로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폐지하게 하고요. 이 1차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이른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걸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제1차 갑오개혁을 떠올리면 된다.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냐면은요, 어디에서 개혁을 주도했느냐, 개혁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지문으로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게 1차 갑오개혁이게 2차 갑오개혁이게 을미개혁이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좋아요.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키워드로 각각의 개혁을 구분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네. 네, 자, 이 갑오개혁의 경우에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인데요. 이제 막 청일전쟁이 시작된 상황이었어. 일본은 청나라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갑오개혁의 내용이 일일이 일본이 개입하고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김홍집 내각의 경우에는 비록 일본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 조선에 필요했던 군대적인 개혁들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당시 조선 사회에 필요했던 그런 개혁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 써있는 내부적 요구를 수용을 해서 자주적 성격의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 여러 개 밑줄이 쳐 있는데 녹색으로 밑줄 쳐 있는 부분이 갑신정변 때 나온 개혁을 반영한 것이고 빨간색으로 밑줄 칠 부분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이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동학농민운동 때 나온 요구가 반영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갑오개혁에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때 제기되었던 조선의 내부적 요구가, 개혁 요구가 반영되었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혁들이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고요. 개국기년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연호라고 하는 것은요, 동아시아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던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연도 앞에 이름을 붙여서 연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새롭게 즉위할 때마다 새로운 연호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연호 몇 년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명나라를 세웠던 황제가 사용했던 연호는 영락 아니지 홍무였어요. 홍무.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한다면 홍무 10년에 블라블라한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써요. 이런 걸 가지고 연호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아직도 연호를 쓰고 있는 나라 있어요. 딱 한 군데. 어디 이게? 네. 왜 북한이라고 생각하지? 북한이 왕조 국가는 아니잖아. 일본이에요. 그죠? 일본 아직 천황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2019년에 일본 천황이 바뀌었을걸? 그러면서 2019년부터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일본에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19, 20, 21, 22, 24. 올해는 일본에서는 레이와 5년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요. 일본의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레이와 5년 가로치고 2023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연호가 뭔지 알겠지, 그지? 자, 청의 연호를 폐지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청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나라는 자기의 나라를 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경우에는 병자호란 이전까지는 명나라의 연호를 쓰다가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을 했어요. 청의 연호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나라 밑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개국기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1392년에서부터 올해가 조선이 세워지지 몇 년째 되는 해, 이런 식으로 연도를 표기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은 조선이 청나라의 종주권, 청나라가 조선 위에 있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부정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갑신전변 때 나왔던 급진개혁파의 요구가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두 번째, 국내부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의정부와 국내부의 사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조선은 왕주 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나라의 일을 직접 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라가 아니라 왕과 그의 가족들, 왕실들을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 거야. 쉽게 말해서 이 왕실의 일과 나라의 일이 구분이 되지 않았어. 왕이 곧 나라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왕실을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왕실의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각각 국내부와 의정부로 분리시켜서 왕실이 나라 일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는 일들을 막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조선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의정부 6조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오래된 제도다라고 해서 6조를 없애고 8아문이라고 하는 8개의 부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행정적인 업무들을 맡겼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경무청, 오늘날 경찰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찰청인 경무청을 설치를 해서 국내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제,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평가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제도가 과거제입니다. 근대적인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이 군대 국가에 필요한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런 과거제도 같은 거 폐지를 하면서 신분에 관계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뽑도록 하고자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경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정기구를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뭔 소리냐? 자,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갑신정변 때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라의 재정을 호조해서 일원화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원래 조선에는요, 나라에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관청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였어. 여러 군데에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중복으로 세금을 걷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걷은 세금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돈의 사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도
한 곳, 세금을 쓰는 것도 한 곳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이 갑신정변 때 나왔어요. 그래서 6조 가운데 호조에서 돈 관리를 하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6조가 8아문체제로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돈 관리를 하는 탁지 아문에서 모든 돈 관리를 하도록 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개혁이 실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조세급납제를 시행을 합니다. 조세급납제란 세금을 돈으로 내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원래 조선 정부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쌀로 내기도 하고요, 옷값으로 내기도 하고요, 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금을 옷값이나 쌀로 내는 게 편해요? 돈으로 내는 게 편해요? 돈으로 내는 게 편해요. 그러면 세금을 쌀이나 옷값으로 걷는 게 편해요? 돈으로 걷는 게 편해요? 돈으로 걷는 게 훨씬 편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모든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함으로써 세금을 내기도 편하게 만들고 걷기도 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자, 세 번째,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가 무엇이냐? 화폐의 기본 단위를 은으로 하는 제도를 가지고 은본위 화폐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조선에서 사용되었던 돈,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뭘로 만든 돈이었지? 구리로 만든 돈이었어요. 구리의 경우에는 부피도 크고 가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리 대신에 무엇을 돈으로 쓰게 하였다? 은을 돈으로 쓰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네요.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은 왜 조선에게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할 것을 강요하였느냐? 그 까닭은요, 일본도 역시 뭘로 돈을 쓰고 있었다? 은으로 돈을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선에 경제적으로 침투하려고 했을 때 조선에서 일본 물건을 팔고 일본 상인들이 조선 물건을 사갈 때 은으로 계산하는 게 일본 상인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도록 한 겁니다. 또한 이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선 내에서 구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구리가 돈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값이 떨어지고 부피가 커서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돈을 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전부 다 구리로 돈을 쓰고 있었는데 그 전부 다 모든 돈을 싹 다 은으로 바꾸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죠? 그만큼 조선에서는 많은 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단 말이야. 자, 그랬기 때문에 부족한 은의 양 때문에 어떤 것을 허용을 하느냐? 외국 돈들 가운데 은으로 된 돈을 조선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외국 화폐의 통용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일본이 있었어요. 외국 화폐의 통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화폐를 쓰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핸드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도량형을 통일했다 뭐 그런 거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사회적인 부분에서는요, 이 동학농민운동이 요구했던 요구 조건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공사노비제의 폐지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노비의 경우에는 사람이었나요? 사람이 아니었나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가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노비였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비가 공노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비가 사노비였죠. 그 양쪽의 노비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로 공사노비제의 폐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제를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노비제의 폐지는 신분제의 폐지와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주인 마님 뭐 이렇게 불렀던 노비가 하루아침에 양반들한테 가서 야 임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폐지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지는 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뭐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6.25 전쟁 전까지도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950년에 가서야 노비제도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법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연좌법의 폐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 사극에 보면은 3족을 멸하라, 9족을 멸하라 뭐 이런 표현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3족을 멸하라. 무슨 소리냐면은 잘못은
내가 했어. 그런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죽게 되는 거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랑 나의 아버지의 가족이랑 나의 할아버지의 가족까지 죽이는 걸 삼족을 멸한다라고 해요. 아니면은 나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 자식의 가족 이런 식으로 세 가족을 죽이는 걸 삼족을 멸한다라고 합니다. 더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잡힌 경우에는 구족을 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랑 위로는 셋,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가족까지 해가지고 총 9가족을 죽이는 걸 구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처벌을 받는 법,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폐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조혼을 금지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조혼이 뭔가요? 조혼 아니에요. 조혼은 네,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9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걸 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사로 결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어른이나 집안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 돼. 가족이 일원이 돼야 돼. 이런 것도 비인간적인 제도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이건 뭔 소리냐? 과부는 뭔가요? 과부. 그죠? 남편의 잃은 부인, 여자를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가는 재혼을 의미합니다. 자,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도 함께 따라서 죽는 거를 최고의 덕목으로 쳤어요. 함께 따라 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면서 혼자 살아야 되었던 게 원래 조선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자 혼자서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무지무지 어려워요. 오늘날처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자유롭지도 않았던 조선시대 때에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작부터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동학농민운동 때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되면서 가보개혁에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1차 가보개혁의 경우에는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나름 당시 조선이 필요했던 개혁들,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이런 요구들이 반영이 된 그런 성격의 개혁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이거 자꾸 왜 오타가 나오지? 끊임없이? 잠시만요. 있자. 이런. 아니, 1894년인데. 네. 자, 2차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청일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을 했었는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키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였어요.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공주 앞에 있었던 우군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제압을 하면서 국내 반발을 제압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에서요, 맞나? 풍도해전. 나도 이거 가르쳐 보다 헷갈린다. 바다에서는 풍도해전, 육지에서는 평양전투 등에서 청나라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곧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의 내전 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차 가보개혁을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 좀 더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혁을 이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 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군국기무처,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요. 박영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김홍집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김홍집 내각 또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이 되겠어요. 박영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김옥균이랑 함께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갑신정변에 실패하게 되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일본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던 인물이 바로 이 박영효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급진개혁파 출신이자 친일적인 성격이
강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박영효를 내무 대신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은 김홍집이었지만, 총리 대신인 김홍집이었지만, 일본이 밀어주는 박영효가 내무 대신이긴 하지만 김홍집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집단이 바로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2차 갑오개혁에는 일본의 간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개혁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서둘러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은 고종을 압박을 해서 홍범 14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게 합니다. 홍범 14조는요, 고종이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발표했던 1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개혁안이에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들은 바로 그 홍범 14조가 반영이 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각제를 시행을 해요.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 결정이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를 일컬어 내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종의 왕권을 약화시키고 일본에 대해서는 개혁 관료들의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는데 그걸 다시 7부로 개편을 하게 되고요. 조선은 지방을 전국 8도로 나뉘고 있었는데 그것을 23개의 부서로 나누는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을 하게 되고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사도, 지방관의 경우에는 3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행정권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군사권이에요. 나라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군대를 끌고 와서 지방을 지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세 번째, 사법권이에요. 백성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3개 가운데 사법권을 뗍니다. 떼어내서 나머지 2개만 남겨요. 그게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경제 분야에서는요, 조세법정주의와 예산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조세법정주의란 무엇이냐? 세금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거둘 수 있다는 게 조세법정주의예요. 예산제도는요, 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계산을 해서 그만큼만 걷도록 하는 게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이 관리들이 그때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세금들을 백성들로부터 걷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 정한 만큼 미리 계산한 만큼만 세금을 걷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사회 분야에서는요, 고종의 경우에는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을 반포해요.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근대적인 교육을 하려면 근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외국어 학교 관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재판권을, 사법권을 따로 떼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소를 설치를 하고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을 만들기 위한 법관 양성소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홍범 14조 이런 걸 보면은 무엇이라고 알아보면 된다? 제2차 갑오개혁이라는 걸 알아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2차 갑오개혁의 내용에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상당히 적네요. 사실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1차 갑오개혁에 비해서 그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요. 두 번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의해서 대부분 종이위의 개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종이위의 개혁으로 끝났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이런 걸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2차 갑오개혁의 경우에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2차 갑오개혁의 많은 내용들을 종이위의 개혁으로 끝나게 만든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살펴보도록 합시다. 힘들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1895년 3월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왜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냐? 일본의 부산이랑 가까운 쪽에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 항구의 이름이 시모노세키이거든. 거기에서 청나라랑 일본 대표가 만나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의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첫 번째,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한 자주국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그렇죠. 손을 뗀다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랫동안 일본과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왔던 청나라는 청일전쟁을 끝으로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청나라는 일본에게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하게 되고요.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날 대만이죠. 타이완과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요동반도, 중국 발음으로는 야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하얀 잘라서 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청나라를 조선에서 완전히 쫓아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중국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인 타이완과 야오뚱 반도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야오뚱 반도라는 땅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단히 가치가 높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바로 옆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쪽으로 삐쭉 튀어나온 땅이다 보니까 배를 통해서 여기저기 가기가 좋아요.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랴오뚱 반도로 들어가게 되면요, 곧장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느냐? 만주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단히 가치가 높은 땅이다 보니까 사실 일본만 이 땅을 갖고 싶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작부터 이 땅을 갖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바로 어디냐?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가? 러시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일본은 사실 잘 몰랐어요. 뭘 잘 몰랐느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나라에 대한 권리를 그냥 내가 혼자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실은 근데 국제정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조선처럼 조그맣고 다른 강대국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는 그래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나라처럼 크고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얘들아, 내가 청나라랑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이 권리를 가져갈 건데 괜찮겠니? 안 되겠으면 너네한테 어떤 권리를 줘야 우리가 가져가는 거 인정해 주겠니? 라는 식으로 해서 강대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몫을 확보해야 되는 게 당시 국제 정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야. 청나라한테 이기면 그냥 막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랴오뚱반도 낼름 먹으려고 했더니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와서 우리가 거기 침발라 논 지가 벌써 언젠데 니네 혼자 마음대로 먹으려고 해. 당장 뱉어내지 않으면 우리랑 전쟁할 각오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일본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나라랑 싸워서 이겼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눈물을 머금고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게 다시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 삼국 간섭이라고 한다. 이해되나요? 네, 랴오뚱 반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청나라한테 우리 덕분에 땅 되찾아서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좋게 셋이서 나눠 먹어요. 요런 게 제국주의죠. 당시의 국제 정세였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일본은 청나라에게 랴오뚱 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일파의 권력을 집권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였나요? 바로 청나라였어요. 그죠? 이들을 보호해주는 청나라가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은 일본 앞에 발가벗긴 채로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뭘 봤어요? 러시아가 버럭하니까 일본이 깨갱하면서 물러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청나라가 사라진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세력은 누구다?
러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러시아에 접근해서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물론 그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때쯤 됐을 때 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친러 내각이 구성이 되어 김홍집은 그대로 남았습니다만은 그 아래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이 러시아와 가까운 친러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3차 김홍집 내각의 수립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김홍집 박용효 내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일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청나라가 떠난 빈자리에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그죠? 기껏 전쟁해가지고 청나라 쫓아내놨더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더 센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열받겠어. 그지? 자, 그래서 러시아를 쫓아내고 싶은데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러시아를 쫓아낼 수 없다면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없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민씨 일파였고 민씨 일파의 수장이 누굽니까? 명성황후죠. 그죠? 1895년 10월 일본 공사 미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인 군인들과 자객을 데리고 한밤중에 경복궁을 침략을 해오게 되죠. 그러면서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고종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4차 김홍집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그러한 성향의 관료 집단들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1, 2차 갑오개혁 때 미처 하지 못했던 나머지 개혁들을 추진하게 하니 그게 바로 1895년 을미년에 추진된 을미개혁 또는 3차 개혁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명성황후 왕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했어, 살해당했어.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조선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분노할 일입니다. 그죠?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일본을 몰아내고자 하는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을미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다른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을미개혁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였던 단발령입니다. 단발령이 뭔가요? 머리 어떻게 잘라요? 그렇죠. 서양 스타일로. 그죠? 전통적인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서양인 스타일의 머리를 자르도록 내리는 명령이 바로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길고 딱히 다니거나 아니면 상투를 틀어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자르고 머리 스타일을 서양 오랑캐처럼 하라고 해. 당연히 조선 양반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 최익현 같은 사람은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거든 내 목을 잘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본을 몰아내고자 하는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을미의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을미의병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궁궐에 대한 감시가 잠시 소홀해지게 되어 그러자 일본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긴급하게 수도를 옮김 사건이라고 해서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개혁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스톱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종이 위의 개혁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나기 전에 을미개혁에 어떤 내용이 됐었는지만 좀 더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을미개혁을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을미개혁에 무엇이 도입이 되느냐?
태양력의 사용이 도입이 됩니다. 음력 달력이 아니라 을미개혁 때부터 양력 달력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던 단발령의 실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을미개혁이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연호예요. 건양, 태양력 사용, 단발령 요 세 가지를 보시면은 을미개혁이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접종법, 정두법을 시행했다라는 거라든지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했다라든지 소학교, 초등학교죠. 설치했다든지 우편사무의 재개 이런 내용들이 을미개혁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왜 우편사무가 재개,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할까?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갑오 을미개혁 그냥 다 통틀어서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갑오개혁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오 을미개혁을 통해서 봉건적 악습이 철폐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안 좋은 관습들을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또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 운동에서 나왔었던 조선 사람들이 원했던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던 점, 그러면서 자주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진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갑오개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개혁이 끝까지 완료되지 못하였다라는 점, 은본위 화폐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일본이 침략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조선에게는 급격한 개혁이었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중들이 반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분제의 폐지나 단발령의 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개혁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고 을미사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 그 개혁의 내용이 좋은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민중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정말 조선에게 있어서 필요한 개혁은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경제적 침투를 막기 위한 군사제도의 개혁, 그리고 상공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정작 필요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갑오 을미개혁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왜 그런 내용들이 없었을까? 조선을 뭘로 만들어야 되니까?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갑오개혁과 그때 당시의 주변의 상황들을 쭉 함께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25페이지를 펴서 빈칸만 채우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고 적게 하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25쪽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은 군국 기무처가 되겠네요. 군국 기무처. 자,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말은 조세 금납제. 조세 금납제. 자,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말은 홍범 14조. 자,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갈 말은 교육 입국 조서. 교육 입국 조서. 자, 5번에 들어갈 말은 을미사변. 을미사변. 6번에 들어갈 말은 단발령.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확인 문제 1번에 들어갈 말 군국 기무처. 2번에 들어갈 말 박영효 김홍집. 박영효 김홍집. 3번에 들어갈 말 을미사변과 단발령이죠. 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